오늘 고성호 칼럼은 이 자유주의 철학이 빛나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가 한 10분 정도 생방송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또 그것을 해설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다시 장황하게 되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년사 내용이 이 자유주의 철학이 빛나는 신년사,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신년사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의 내용 핵심 부분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대통령 신년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구조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노사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개혁 얘기를 짧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지적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갑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득권 유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짓대, 이게 땅에서 나오는 이자를 짓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쥐떼에 대한 논의는 한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 사회였던 중세 시대에는 이 쥐떼야말로 가장 큰 부의 원천이었죠. 농업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지주와 소작인 두 계급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지주들의 이익의 원천은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이자. 그게 소작료 형태로 지주들한테 흘러 들어갔죠. 그 지주들이 귀족이었고 그 지주들이 왕족이었습니다. 이 경제학자 케네는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 이것을 순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순생산물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를 사회조직의 근본 원리로 보고 지주 우선 정치체제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직된 정치체제,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진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쥐떼를 아담 스미스는 지대론으로 정식화했습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쥐떼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케네의 그 농업시대 중농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쥐떼의 절대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시장에 입각한 쥐떼 규정입니다. 쥐떼는 불로소득이다. 이 아담 스미스의 쥐떼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리카르도는 당시에 주식이 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은 신세계에서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훨씬 더 싼 값으로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싼 값으로 밀이 들어오면 영국의 귀족층, 영국의 기득권층인 이 지주들의 밀값이 폭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외부로부터 신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밀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이 수입되지 않아서 밀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은 자본가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오로지 땅 주인만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 이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영국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철폐론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심리혁명을 거쳐서 이 차액지대론에 의거해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던 지주들이 계급적으로 다 소멸돼 버리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948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조치도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로의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400여 년의 이 세계사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이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던 그 무렵, 막 시작되던 그 무렵에 싸웠던 그 차액지대에 근거한 지주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쥐떼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이 대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쥐떼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짧은 한 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3대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기득권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0, 500년, 300, 400년 전에는 그것이 지주들이었고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기득권층은 바로 민노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300년 전, 400년 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근대화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바로 지주들이었다면 2023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귀족, 강성, 민노총 노조 그리고 그들과 타협한 일부 대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개혁이 가능해져야 플렉시빌리티, 노동시장의 플렉시큐리티가 확보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노총이 대기업들을 협박하고 야합해서 고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자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경직적 노동시장이죠. 이 경직적 노동시장이 유지가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한번 채용하면은 정년 때까지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나 알바 형태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고용을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직접 대기업 본사가 부담 갖기 싫으니까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으로 다 그 부담을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이미 고용된 정규직으로 고용된 대기업 민노총 중심의 대기업 노조는 이 이중구조에서 사실은 동료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의 몫을 자기들이 야합적으로 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나친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것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대기업 민노총의 그 기득권 구조가 딱 버티고 있어서 거기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 노조의 자식들 빼놓고는, 고용 세습하는 그 자식들 빼놓고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거나 알바로 시작하거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기조, 강성노조, 민노총과 대기업의 야합에 의한 이 기득권 구조,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한 개념이 플렉시큐리티, 노동 유연 안정성입니다.
이쪽으로 가야만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노동시장의 진입이 자유로워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적, 노동기족, 강성노조, 민노총과 대기업 일부 대기업 간의 야합입니다. 이 야합 구조를 혁파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에요. 네, 대통령 신년사는 대통령이 신년에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좀 의례적이고 좀 덕담 수준의 신년사가 보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혀 달라요. 10분 정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수백 년간에 걸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 과정의 그 합리적 핵심인 기득권 타파, 지대 추구에 매몰된 기득권 타파,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민노총과 일부 대기업, 일부 공기업 간의 유착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년사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신년사의 마지막은 이렇지 않습니까?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선한 동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오로와 나싱 게임으로 전락해서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서로가 상생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로 바꿔나가자고 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고 문제의식입니다. 그 동기와 문제의식의 선함은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선한 의지로 시작된 이 개편안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막상 선거를 치렀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가 얼마나 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는 선한 동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동기와 결과 모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입장을 정리합니다. 제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저의 확신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겁니다. 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이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뚜렷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져나가면 국민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의 개편도 과연 그런 것인가? 제가 선의는 의심할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명분에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의를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총선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과 컨틴전시를 통해서 수많은 현실적인 정치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충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소선거구제를 전부 다 없애고 대한민국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2명에서 4명, 5명까지 뽑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재편을 하고 또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전부 중대선거구제로 뽑는다고 재편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과반 의석을 할 수 있을까? 영남에서는 소선거구제일 경우에 우리가 얻을 의석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면 개편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의석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거기는 어쨌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또 지난번 이재명 때 뭘 보면 영남권 5개 시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좌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때로는 40%도 넘고 때로는 30%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표만큼만 나온다면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 2명에서 5명, 2명에서 4명 정도의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했을 때 저 좌파들이 영남에서만 대개 15석 내외의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 반면에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우리가 몇 자리는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호남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12%였습니다. 이 12%를 그대로 얻는다고 할 경우에 호남에서 과연 몇 자리나 갖고 올 수 있겠는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 전남보다는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고 또 인물에 따라서 이정현 대표 같은 이는 뭐 순천 곡성에서 소선거구제에서도 2번이나 단성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좀 더 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과연 몇 석이나 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남에서 잃는 의석수, 호남에서 얻을 의석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영남에서 잃을 의석수가 훨씬 더 많겠죠. 일단 영남과 호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확실한 이 당선 의석수를 몇 자리를 내주고 시작하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수도권은 어떨 거냐? 수도권. 우리가 2년 반 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이 선거에서 우리가 뭐 10,000표, 20,000표 차이로 게임도 안 되게, 상대도 안 되게 진 선거구는 거의 없어요. 다 몇천 표 차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차이가 많이 벌어져 봤자 55대 45 또는 51대 49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정도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121석이 중대선거구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2년 반 전에 완전히 참패했던 것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6대 4, 5.5대 4.5 정도로 우리가 의석을 비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권은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3석 중에 1석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전체적으로 의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과반 의석 목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본 저의 판단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일단 집권당 여당한테는 일단 한 자리를 주고 시작하는 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여당 하나 뽑아놓고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누구냐? 그래서 군소정당이 중대선거구제에서 군소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은 야당 몫의 의석에서 군소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점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제가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 제 그동안의 정치평론의 감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유보적으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인 선거구냐 3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2인 선거구일 경우에는 일단 여당 하나 뽑아놓고 시작하는데 3인 4인으로 가면 여당 하나하고 야당 두셋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도권 경우에. 그래서 2인 선거구냐 3인 4인 선거구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 확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부 다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생활권이라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영역과 완전히 별개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권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행정권과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선거구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농촌 시골 지역에서는 대부분 2개 내지 3개, 4개의 시군이 묶여서 하나의 생활권 속에서 선거구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의 뭐 문경과 상주, 이게 생활권으로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구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예컨대 문경, 상주, 영주, 예천, 봉화 막 이렇게 대여섯 개를 묶어서 국회의원 2명, 3명을 뽑는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일까? 잘 모르겠어요. 반면에 서울 같으면 대부분의 구가 갑을 또는 갑을병입니다. 수원 같으면 갑을병정까지 있어요. 갑을병정 무까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시라는 생활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별로만 기계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대여섯 명씩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 국회의원 인구별로 갑을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고양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다든지 하는 식의 중대선거구제의 변환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활권하고도 맞아요. 그런데 시골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활권과 전혀 맞지 않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인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부 시골 이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그게 아마 영남 호남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영남 호남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영남 호남에서도 도시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12명, 13명씩 뽑는 이 대도시 지역은 권역으로 나눠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아마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분에도 맞아요. 생활권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일시켜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지역은 유지해 나가고, 그래서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그리고 한 구 안에서 국회의원을 마치 동장, 구장 뽑듯이, 동네 반장 뽑듯이 갑을병정으로 나누지 말고 한 구는 중대선거구제로 포함하자. 구로구 갑을병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구로구가 필요함 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맞고, 또 생활권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도 맞고, 그런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저의 정치적 감을 가지고서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명분과 실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 바보 같은 결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명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실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접근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어야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는 그런 정치개혁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더 자세한 말씀은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이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가 먼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정개특위가 가동이 되면 이제 여야 우리 자유파와 저 좌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머리싸움과 각종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뮬레이션 안들이 나와서 난무하게 될 텐데요. 그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명분입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명분이에요. 저는 그 명분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권과 완전히 유리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적절치 않다. 생활권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고려하고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골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소선거구제와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적이면서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그런 전제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이야기한 마당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안적 방향 제시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제 개편 국면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물꼬가 터졌으므로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런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국면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안 제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심파리, 인위적 연대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우선 뉴스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각종 연대론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구도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저는 이 연합뉴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용진단에서 새해 대다수의 언론사가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나경원 1위가 다 기록됐다. 나경원이 올킬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연합뉴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누구도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딱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들은 뉴스 여론조사도 안 보나?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안철수, 김기현 등에 비해서 10% 이상 이기고 있어요. 여론조사상. 압도적이죠. 왜 이런 여론조사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두각을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하고 나서는지 정말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또 당선 확률 높이려는 연대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연대 무슨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장연대 말고 무슨 연대가 또 있습니까? 김장연대가 그거 연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대라고 하는 건 후보끼리 하는 건데 김장연대의 김은 김기현이고 장은 장제원인 모양인데 장제원이 당대표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김장연대냐고 도대체. 장제원부터 저 김장연대 같은 거 아닌데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걸 기정사실을 해놓고 나서 다른 연대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고? 무슨 연대가 어디? 일각의 뭐 지금 이 연합뉴스 기사는 수도권 연대론도 얘기합니다. 당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하자. 이거 윤상현이 제안하고 안철수가 찬성했는데 이걸 수도권 연대론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윤상현이하고 안철수가 어디 만나서 공식 연대 선언이라도 했습니까? 그냥 주장했을 뿐이에요. 이런 게 연대면 연대 아닌 것이 없겠다. 네, 그런 중에 윤상현이하고 김기현이 사이에 뭐 수도권 출마론을 둘러싸고 진짜 이 한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이가 수도권 출마론을 얘기한 윤상현을 향해서 한가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윤상현이 최전방 수도권 출마 얘기가 한가하냐 아니면 김치냉장고 얘기가 한가하냐 이렇게 또 빚고 왔습니다. 솔직히 아니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영남권에 공천받아서 지역구 3선 4선 한 사람들 이게 수도권의 3선 4선하고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영남권에 공천 받은 사람들 뭐 비례대표 받은 거랑 비슷하지. 그렇지 않아요? 공천 곧 당선인데 그게 무슨 수도권 공천 받으면 그때부터 죽을지 살지 모르고 뛰어야 될 수도권의 선거하고 영남권 선거가 어떻게 같습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 호남 당선되면 그날 공천되면 그날 잔치한다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상현의 얘기가 적어도 김기현과 논쟁에서는 윤상현의 이 얘기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권 출마가 왜 한가한 얘기입니까? 여기가 승부처지. 김기현이 수도권 출마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했다. 당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랬어요. 좀 곤란합니다. 이런 논평은. 이런 주장은 곤란해요. 자, 보세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당이 강제해서 억지로 밀어넣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황교안 대표가 무능해서 당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총선을 대참패 당한 책임은 그것대로 묻더라도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지. 당시 공관위원회가 그리고 수도권의 오세훈이를 비롯해서 원외위원장들이 전부 황교안한테 험지에 나가달라, 종로에 나가달라. 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종로에 집어넣었잖아요. 고심 끝에 황교안이 동료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중진들한테,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한테 같이 험지를 출마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누가 응했습니까? 딱 한 사람. 김병준 비대위원장만 황교안의 그 험지 출마 요청에 호응해서 스스로 세종시에 내려갔어요. 떨어지고 왔어요. 나머지 당 중진 지도자급 인사들 중에 단 한 명 황교안의 험지 출마론에 호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김기현이 뭐 했어요? 울산 내려가서 공천 받고 곧 당선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황교안한테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황교안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진 건 던진 거지. 이런 식으로 끝난 다음에 완전히 사실관계를 뒤집어서 매도해버리면 도대체 누가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냐고. 그런가 하면 김장연대로 부족했는지 김나연대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김기현 쪽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경원에게 김나연대 하자고 김기현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양보하겠다는 뜻 같습니까? 결국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한테 이번엔 좀 주저앉아줘. 이번엔 나한테 양보해줘. 이게 김나연대를 얘기하는 김기현 측의 속내 아니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김기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오자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면서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던 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에 맡겼으면 그거 책임 있게 하는 게 나경원 다운 것 아니냐.
왜 괜히 대표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 그러냐. 그냥 대표는 나한테 양보하고 저출산위원회 일이나 좀 잘 해라. 나 나경원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 차라리 대놓고 나한테 양보하라 그러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윤심이 나한테 있다고 윤심 파는 것까지 부족해서 나경원은 대통령이 맡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라고 이런 식으로 윤심을 쓰리쿠션으로까지 팝니까?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윤심파리는 다 죽는 길입니다. 대통령도 윤심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야 마땅해요. 왜?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공무원법 위반이거든. 윤심 없어요. 윤심 가동되지 않아요. 있더라도 가동되지 않아요. 가동되면 법 위반이라고요. 윤심 없어요. 윤심 팔지 마세요. 다 죽는 거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이에요. 직접적으로 윤심이 나한테 있다고 팔지 말고 또 저 사람한테는 윤심이 없어야 라고도 하지 말라니까. 왜 윤심 갖고 선거를 하려고 그래. 당신 갖고 해야지. 당원 당규를 어떻게 고쳐놨어요. 당원 100% 거기가 대통령 100%입니까? 당원 100% 선출이면 당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윤심파리는 대통령을 죽이는 길이고 다 죽는 길이다. 윤심파리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제발 택도 없는 연대, 공작적 공학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김장연대가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장제원이 김기현이 똘마니가 됐다고 김장연대 그러고 있어. 자기들 김장연대, 난 김장연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이 그렇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만 설사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각종 반김장연대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그럼 무슨 수로 감당할 건데. 윤심파리는 대통령을 죽이고 모두 죽는 길입니다. 각종 연대설 등등 연대도 아닌 연대 이런 거 가지고서 공학적이고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 다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제가 오늘 전해드린 대로 국민연금개혁 정말로 하기 어려운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지. 교육개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의 심각한 수준의 사실상의 핵공유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경제는 지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연초부터 공공요금 안 오를 수가 없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래 한가하게 할 일이 없어서 김장이나 하고 있어? 이번 전대는 우리 자유파가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개인기에 거의 의지하다시피 해서 간신히 정권 되찾아온 다음에 집권당 노릇 하나도 못했던 이 국민의 힘을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바로 세우고 총선 승리를 해서 완전한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되는 한 해예요. 그 지도부를 뽑는 거라고. 여기에 그래 고작 윤시파리가 나오고 김장 같은 소리나 나와요. 진정한 이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
거듭날 국민의힘의 지도자, 국민 당원 100%의 총의로 당당하게 선출합시다. 당당하게 선출합시다. 꼼수로, 뒷거래로, 공작질로 헤쳐먹으려 하지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좀 당당하게 전당대회 치릅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3대 개혁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 중에서도 강조의 강조를 맞이 않았던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는 해가 바뀐 올해 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행사도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법이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부여한 범위 안에서 쟁의를 하든 단체 행동을 하든 하라. 그것은 법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법이 보호하지 않는 다른 불법 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을 새로운 노사관계의 관행이자 문화로 정착시키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입니다. 노사법치주의. 노사법치주의. 그런데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 법이 그 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착돼서 누구도 부정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하나의 사회 질서로 정착되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그 전까지 멋대로 해왔던 나쁜 관행, 나쁜 문화가 수십 년간 내려온 상태에서 이것을 법치주의에 맞춰서 고치는 데에는 상당한 고통과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말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 예전 지금까지 다 이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러냐라고 하는 식의 법치주의 부정, 사실상의 법치주의 부정,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은 간단한데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노사법치주의를 정립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현장에서 살아있는 원칙으로 구현하게 하는 과정은 상당한 고통과 갈등과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현장에서 노사가 모두 실감하는 원칙으로 정착시켜 놓지 않으면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 척결, 이것에 노동개혁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노동 현장,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건설 노동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은 대부분 대기업의 시공사들이 시공권을 딴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 중소건설사들, 전문 건설업체들에게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데가 시공사로 떡하니 간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건설 인력들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건설사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소건설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의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된다. 왜? 이 중소 건설사들도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남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소 건설사들이 대기업 건설사들로부터 하청 재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노조들이 온갖 명칭으로 이 삥을 뜯기 시작하면 그건 노조한테 삥 다 뜯기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 건설업체들, 특히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현장에 잘못 들어갔다가 민노총 삥 뜯기에 걸려서 공사는 수주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망하는 기업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사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불법 탈법의 관행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사는 해야 되겠고 회사는 이윤을 남겨서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민노총의 삥 뜯기는 끝없이 계속되고 안 줄 수는 없고 결국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빼돌려서 민노총 입틀어 막는 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 안전 불감증 지대로 요행만 바라면서 뭐 설마 사고 나겠어?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된 왔다는 겁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조 갑질과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안전관리 분야에 제대로 된 비용을 쓰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약 8,600개 회원사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를 해결해달라.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건설 현장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8,600개 회원사가 탄원을 집단적으로 했어요. 전문건설협회도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소속 회원사가 13,000개인데 13,000개 회원사가 바로 똑같은 내용, 노조의 불법 행위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지난해 6월 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에 전달이 됐어요. 이미.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영세 건설사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를 접수받으면 회사 이름 내걸고 접수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익명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 또는 민노총 사칭하는 이 각종 단체의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 우리가 지정하는 특정 장비를 사용해달라. 이런 갑질은 공사 현장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횡포입니다. 기본급여 외에도 노조 전임 활동가들의 활동비, 원래비, 급행료, 공사 빨리 하려면 돈 얼마 상납해 하는 식의 급행료가 공공연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명 채용하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달라. 그래서 나온 은어가 월천 기사, 월 1,000만 원 기사.
라는 은어까지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 월급 주는데 세금 빼고 전액 현금으로 달라. 이런 요구도 뭐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관리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황당한 갑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정신 가진 건설사 경영자라면 이거 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법에도 없는 이런 요구를 해. 너네가 양아치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노조원들이 동원돼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건설 현장 입구에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심야 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습니다.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항의를 하면 건설사의 책임이 있어.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떠넘깁니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그때 마이크 잠깐 껐다가 경찰 돌아가면 다시 킵니다. 이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아예 매뉴얼이 있어요. 자기들 말 잘 안 듣는 중소건설사들한테 대응하는 매뉴얼 1, 2, 3, 4가 쫙 나열돼 있어요. 또 이른바 합법추댕이라고 하는 걸 이자들이 하는데 관할 구청이나 노동청에는 공익신고를 가장한 이 노조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익신고 접수가 되면 구청이나 노동청에서 현장 조사 안 나갈 수 없고 현장 조사 나가는 순간 현장 스톱되죠. 현장 상공을 드론으로 불법 채증을 한 사진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드론은 요즘은 아무나 다 띄울 수 있잖아요. 띄어서 뭔가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불법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진 자료를 첨부해서 이메일로 신고를 하면 구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안 나가면 직무유기라고 또 고발을 할 텐데. 그때마다 공사 현장이 스톱되는 거예요. 이자들은 초짜들이 아니에요. 공사 현장을 수년 수십 년간 돌아다닌 자들이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그 삥뜯기 투쟁에 이력이 나 있는 이골이 나 있는 자들이에요. 건설사 약점을 꿰차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외국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신분증 검사를 직원들이 한답니다.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폐기물을 적재한 장소를 찍어서 안전환경관련법 위반했다고 환경부에다가도 고발합니다. 이런 일을 며칠간 반복하면 건설사, 그것도 중소규모 건설사나 영세한 건설사 견디를 낼 수가 없어요. 공기는 계속 늦어지지.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관에서 나와 사치. 그냥 저것들 원하는 대로 돈 몇 푼 줘주면 조용히 끝날 텐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노조의 횡포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버티면 나 그렇게는 못해. 버티면 시도 때도 없이 이자들의 공익신고 받고 달려온 구청 직원들, 고용노동부 직원들 때문에 현장이 멈춰서고 그때마다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과태료 처분 덤터기 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횡포를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민노총이 나타났다.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빤하게 예상이 되잖아요. 아, 내 친구가 하던 건설사가 이 민노총 요구 거절했다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제는 민노총이 딱 나타나면 예, 얼마? 오케이. 우리 조용하게 정리하고 잘 끝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 관리자들의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여러 공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현장 특성상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위법사항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 노조는 이런 약점을 악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와서 그 산재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하고 공사를 재개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공사 현장이 중단됩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그 기간 동안 하루에 몇 억씩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공사는 못하고. 공기가 지연되면 그 이후에 페널티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 어떤 사람이 못 박다가 일부러 망치로 손을 내리쳐서 다치면 산재입니다. 이게 자기가 직접 자해적인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일하다가 실제로 실수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무슨 수로 정밀 감식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나 이 산재 당했다. 나 산재 신고할 거야. 뭐 한 1억만 주면 내가 눈 감아 줄게. 내가 병원 가서 그냥 치료하고 마를게. 이렇게 삥 뜯게 하는 게 공사 현장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이 수백 개 공정이 얽혀 있는 게 공사 현장입니다. 이걸 참다 못하고 법적 대응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채용 문제로 문제 제기한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 노조가 안전관리 부실, 불법 폐기물 투기 등 다른 사안으로 역고소를 해버리면 엮여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노조의 이런 불법 탈법, 합법을 가장한 온갖 갑질 횡포,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노조가 이렇게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 위에 법으로 군림하고 건설사들이 정말 약자의 약자가 돼가지고 노조 눈치나 보면서 이 건설 현장을 근근히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수십 년간 이런 관행이 방조되고 방치되어서 의뢰 건설 현장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는데 바로 이 현장에서의 노조의 불법, 편법, 탈법, 갑질 행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지 않고는 백날 법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금품수수, 공사방해,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수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신년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 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명 정부가 아닙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정부고 국민적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정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확실히 국민들이 인지할 때, 인정할 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개혁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지. 두 번째는 이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하나 체감해 나갈 때, 야,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공사 현장에 이 잘못된 수십 년 내려온 관행이 고쳐졌어. 야, 이거 하니까 되네. 제대로 힘 좀 한번 몰아주자. 이번에야말로 노동 현장의 온갖 불법 탈법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국민적 지지가 모이면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어요. 노동 현장에서, 특히 건설 현장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 장관의 개혁 의지, 그리고 그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정말 스피디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성동의 불출마를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친윤계 교통정리라고 표현합니다. 교통정리는 경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유파 범여권에 경찰관이 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경찰관입니까? 결국은 친윤 교통정리라는 용어는, 이런 식의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관으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친윤 후보들부터 먼저 권성동을 주저앉혀서 김기현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권성동 윤핵관 중에서도 맏형에 해당되는 권성동을 주저앉힐 수 있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교통정리가 아니다, 권성동의 자진 사퇴를 교통정리라고 왜곡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어제부터 논평을 시작했는데 대다수 언론은 이걸 교통정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성동을 주저앉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좌파들이 이걸 가지고, 이걸 노리고 지금 교통정리론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권성동의 중도 포기가 결과적으로 김기현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 이거 김기현 쪽에서 이런 분석 당연히 하겠죠. 야, 권성동 주저앉았다, 이제 우리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권성동이 불출마 결단을 한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게 될 경우에 그것이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권성동이 직접 밝힌 불출마의 변입니다. 그러면 권성동이 그러면 장제원은 안 그러냐 말이에요. 권성동이 그런데 장제원은 피해갈 수 있느냐. 장제원은 제가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의할지 몰라요. 출마 안 하죠. 그러나 사실상 김기현을 지금 내세워서 당권 도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의 불출마는 곧바로 장제원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치도 모르고 야, 권성동 주저앉았다, 이제 김기현이다. 그야말로 아메바 수준의 사고방식들 아닙니까? 이 중앙일보는 이런 정리를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윤심이다. 당권주자들이 저마다 윤심은 나한테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완전히 이번 전당대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판짜고 다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럼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윤심이라는 게 뭡니까? 윤심은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뭐 김기현한테 있다. 이게 윤심이에요. 특히 권성동의 사태로 친윤계가 정리되면서 교통정리되면서 윤심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 프레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내심 지지하고 있다.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권성동을 사퇴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재명이는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과 같은 급으로 만들어서 정쟁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정쟁의 한 당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 가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라고 지금 규정하고 공격하려는 거예요. 이런 좌파들의 그 야비한 윤심 프레임,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뭐 하여튼 내가 대표만 되면 돼, 내가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천박한 정치꾼들이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의 윤심 프레임과 천박한 정치꾼들의 윤심팔이가 결합이 돼서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윤심이 어쩌니 저쩌니 교통정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전당대회가 3월 초에 있을 거라는 것이 보도가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논평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케미가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잘 안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심각해진다. 2016년 상황을 봐라. 박근혜 대통령과 케미가 안 맞는 김무성이가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결국 다 죽고 다 망했다. 탄핵까지 당하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냐. 그때 제가 윤심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케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당대표로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윤심이죠.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심이 아니라 윤케미다 이거예요. 그런 윤케미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정말 천박한 정치꾼들이 자기들한테 윤심이 있다고 윤심팔이를 하면서 그것이 곧바로 윤케미라고 호도하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니까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힘들어질 거라고 지금 비난, 매도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으로 120대 과제를 정리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어요. 케미가 안 맞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또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에요.
기후환경 대사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이 케미가 맞는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냥 친년이면 케미가 맞는 거예요. 윤심이 아니라 윤케미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 지금 김기현 쪽에서는 나경원을 계속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 다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이 원내대표를 했던 때가 1919년, 1920년. 가장 힘들었던, 좌파와의 투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입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좌파들과 맞서서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투쟁으로 버텨냈던 그때의 나경원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였을 때 그걸 온몸으로 막았던 것이 나경원이었습니다. 김기현은 그 후에 원내대표를 하는데, 김기현이 원내대표를 할 때 당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이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넉 달을 대표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바로 그 같은 시기에 김기현이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때 이준석이가 여러 차례 가출을 하니 뭘 하니 목리를 부리고 했습니다. 그때 김기현이, 당의 투톱 중에 하나인 김기현이 뭘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나서 이준석이가 쫓겨날 때까지 그 당에 온갖 해악을 끼쳤을 때 투톱이었던 김기현이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대통령과 케미가 맞아요? 윤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이번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는 당대표입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당대표예요. 좌파들과 견고하게 맞서 싸워 좌파들의 온갖 공작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음해를 막아내야 될 그런 당대표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팩트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잘 모르고 그냥 인상만으로 누구 좋다 누구 좋다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시도록 제가 팩트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칼럼의 핵심은 윤심이 아니라 윤케미가 중요하다. 윤심이 아니라 윤케미가 중요하다. 윤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통령을 정쟁의 늪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좌파 프레임과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대통령, 나만 대표되면 돼. 나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돼. 라고 하는 천박한 정치꾼들의 야합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우리가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윤심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윤케미라는 용어로 대체합시다. 누가 대통령과 함께 뜻을 함께 하고 누가 대통령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이끌어갈 적임자인가.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것이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나만 회원이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